제 이름은 박진우입니다. 나이는 47세. 지난 16년간 대한중공업의 영업팀을 이끌어왔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모든 주요 고객과의 관계를 맨손으로 일궈냈죠. 주말도 반납하고 가족과의 저녁 식사도 놓쳐가며 대한중공업을 서울 산업계의 벤치마크로 만들었습니다. 최민혁 상무, 제 상사인 그가 가죽 의자의 등을 기댄 채 그 말을 뱉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어린 조롱 섞인 미소는 제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과의 문제도 아니었죠. 이건 그저 엑셀 시트 위의 숫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인턴 3명이면 당신이 하던 일은 충분히 할 수 있어. 그가 넥타이를 고쳐매며 덧붙였습니다. 마치 세상의 기아 문제라도 해결한 듯한 표정으로요. 저는 지난 3년간 제 성공에 무임승차해온 그 남자를 바라보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 상무는 전임 이사님이 은퇴하면서 운영이사로 대한중공업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배워온 번지르르한 MBA 경영 이론을 들고 나타났죠. 자리가 좀 편해지자마자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했죠. 그는 비용 절감을 외쳤지만 회사 매출의 60%를 가져오는 건 바로 저였으니까요. 제 고객 관계가 이 회사의 척추였습니다. 하지만 초의 상무는 제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악수와 신뢰를 그저 돈다발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좋아, 보안팀이 나가는 길까지 동행할 거야. 당신 출입증은 이미 비활성화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문을 쾅 닫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자리로 걸어가 판지 상자에 제 물건들을 담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사진, 서울건설 엑스포에서 받은 머그잔,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만들어준 문진 보안팀이 저를 엘리베이터까지 바래다주는 동안 제 팀원들은 각자의 칸막이 너머로 저를 지켜봤습니다. 제 비서인 이지은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8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모든 고객의 생일, 자녀들의 이름, 그들이 좋아하는 식당까지 전부 알고 있었죠. 우리는 이곳에서 진짜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지난주에 우연히 엿들은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최 상무가 누군가와 전화로 비용을 줄이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는 제 연봉을 언급하며 회사가 저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갓 졸업한 신입 3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초의 상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 3명의 신입 사원들이 물려받는 것은 고객 관계가 아니라 고객 명단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름과 회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당신에게 직접 전화하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16년간 매일 아침 들어섰던 로비를 가로질러 추억이 담긴 상자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초의 상무는 자신이 기막힌 사업적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겠죠. 그는 자신이 방금 어떤 일에 반가쇠를 당겼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대한중공업에 입사했습니다. 그때는 김 회장님이 직접 운영하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직원 수십 명, 영업사원 2명, 그리고 대기업들과 경쟁하겠다는 꿈이 있었죠. 김 회장님은 관계를 믿는 분이었습니다. 회사에 팔지 말고 사람에게 팔아라. 그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었죠. 5년 전 김 회장님이 은퇴하시고 그의 사위가 CEO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때 초의 상무가 팀에 합류했죠. 새로운 경영진은 효율성과 비용 절감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의미했습니다. 회사는 직원 300명 규모로 성장했지만 어쩐지 그곳의 영혼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고객 기반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백두건설의 한 이사님은 제가 한밤중에 그의 건설 현장으로 달려가 중요한 프로젝트 도중 고장 난 장비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저를 신뢰했습니다. 윤진홀딩스의 윤 대표님은 제가 그녀 딸의 졸업식을 기억하고 꽃을 보냈기 때문에 대한중공업을 우선 공급업체 목록에 올려두었죠. 이것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몇 년에 걸쳐 저는 최 상무가 영업팀과 소통하는 방식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그는 제 출장 경비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메일 소통으로 충분한데 왜 고객들을 저녁 식사에 데려가야 하냐고 물었죠. 대면 회의 대신 원격으로 계정을 관리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개인적인 접촉은 구시대적이야.
그가 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현대 비즈니스는 효율성과 디지털 소통에 관한 거지. 저는 건설업계 임원들이 이메일 서명보다는 악수를 선호하는 구식 사람들이라고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윤 대표님이 100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녀가 제 판단을 믿기 때문에 저에게 직접 전화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초의 상무는 그 저녁 식사 영수증들을 불필요한 비용으로만 보았습니다. 경고 신호는 몇 달 전부터 있었습니다. 초의 상무는 저를 빼고 회의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영업 프로세스를 분석하기 위해 컨설턴트를 데려왔죠. 지은 씨에게 제1일 활동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명분을 쌓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저를 화나게 했던 것은 그가 나머지 팀원들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대한중공업에서 12년을 일한 강대호 과장은 초의 상무가 그의 연봉이 시장 평균보다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승진해서 누락되었습니다. 우리 최고의 고객 관리자였던 송혜진 대리는 최 상무가 개인적인 전화 대신 고객 서비스 포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가장 큰 고객을 잃었습니다. 회사의 문화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님은 공장을 돌아다니며 모든 직원의 이름을 알고 그들의 가족에 대해 물어보곤 했습니다. 최 상무는 자신의 코너 오피스에서 엑셀 시트와 지표를 통해 회사를 관리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제외한 모든 것을 측정했습니다. 아내는 제 스트레스를 눈치챘습니다. 당신 집에 돌아오면 예전 같지 않아. 그녀가 지난달에 말했죠. 마치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 그녀가 옳았습니다. 저는 초의 상무가 가치 없게 여기는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고객 충성도는 분기별 보고서로 측정할 수 없지만 그것은 다른 모든 것이 세워지는 기반입니다. 최 상무는 이제 그 교훈을 아주 혹독하게 배우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8시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윤진홀딩스의 윤 대표님이었습니다. 박 부장님, 방금 소식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서울 건설업계는 소문이 빠릅니다. 대한중공업은 16년간 저의 직업적 정체성이었지만 저는 대한중공업의 직원이기 이전에 박진우라는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사실입니다, 대표님. 오늘 오후부로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들어본 소리 중에 가장 멍청한 소리군요. 그 회사 사업관계의 절반은 당신이 만든 거나 다름없는데 최 상무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죠? 저는 카페 박제 그랜저에 앉아 그날의 일들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인턴 3명이면 영업부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윤 대표님이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유머가 없었습니다. 인턴 3명이요, 박 부장님. 당신은 때로 나보다 내 사업을 더 잘 알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그 인허가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을 때 시청의 어떤 담당자에게 전화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았던 건 당신이었어요. 갓 졸업한 애송이가 그런 인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윤 대표님과의 통화가 끝난 후에도 제 휴대폰은 계속 울렸습니다. 백두건설의 한 이사님, 하늘철강의 정태영 부장님, 서강겐지니어링의 임현식 차장님 모두 같은 질문을 하고 대한중공업의 미래에 대해 같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당신과 일한 지 12년 됐어요. 한 이사님이 말했습니다. 한 번도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떤 인턴이 내 계정을 관리할 거라고 하더군요. 사양하겠습니다. 몇 시간 동안 패턴은 명확해졌습니다. 제 고객들은 저를 연락 담당자로 잃는 것을 걱정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한중공업이 여전히 자신들이 수년간 신뢰해온 그 회사가 맞는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경영진이 예고도 없이 핵심 인력을 해고할 정도라면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닥칠지 모르는 일이었죠. 밤 10시까지 저는 14개의 주요 고객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대한중공업의 결정에 신뢰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공급업체 관계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 서재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단순한 비즈니스 연락처가 아니었습니다. 수년간의 정직한 서비스와 개인적인 관심을 통해 제가 갖고 온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대한중공업의 제품뿐만 아니라 저를 신뢰했습니다. 깨달음이 망치처럼 저를 내리쳤습니다. 최 상무는 근본적인 계산 착오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는 비싼 직원 한 명을 해고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가 실제로 한 일은
대한중공업의 고객 기반을 하나로 묶어주던 개인적인 연결고리들을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주요 고객, 대한중공업과의 현재 계약, 갱신 날짜, 그들의 구체적인 요구와 선호도. 이 정보는 회사 기밀은 아니었지만 파일을 읽는 것만으로는 복제할 수 없는 수년간의 관계 구축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지은 씨의 메시지로 진동했습니다. 상무님이 벌써 부장님 자리에 대한 채용 공고를 올렸어요. 새로운 관점과 저비용 솔루션을 원한다고요.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대한중공업 사무실을 나온 이후 처음으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최 상무는 새로운 관점이 쌓아온 신뢰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거래처를 옮기기로 결정한다면 저비용 솔루션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도요. 게임의 판도는 바뀌고 있었고 최 상무는 자신이 그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한중공업을 험담하지 않고 고객을 빼내려 하지도 않고 그저 연락해오는 사람들에게 응대할 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 때는 목요일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윤진홀딩스의 윤 대표님이 문제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 부장님, 대한중공업에서 온 화물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양이 우리가 주문한 것과 맞지 않는데 내일 있을 검사 전에 이걸 해결해야 해요. 대표 번호로 전화했더니 윤석이라는 사람에게 연결해 주더군요. 20살도 안 돼 보이는 친구였어요. 대표님, 저는 이제 대한중공업 직원이 아닙니다. 아마. 알아요. 하지만 그 윤석이라는 친구가 온라인 포털에 민원을 접수하면 48시간 내에 회신을 줄 거라고 하더군요. 우리에겐 48시간이 없어요. 이 일로 프로젝트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다고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확히 제가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초의 상무가 그토록 자랑하던 새로운 시스템은 모든 고객 문제를 하나의 지원 티켓으로 취급했습니다. 대분만 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한중공업 물류팀에 직접 전화해서 10년 동안 물류를 담당해온 오 부장님과 통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1시간 내에 수정된 화물이 발송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윤 대표님은 그날 오후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문제 해결됐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박 부장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현재 거래처에서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 예전 담당자에게 전화해야 한다니요. 금요일이 되자 패턴은 명확해졌습니다. 고객들은 대한중공업의 새로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최 상무가 고용한 인턴들은 유능했지만 비즈니스의 관계적인 측면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절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백두건설의 한 이사님이 전화했습니다. 박 부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른 회사로 옮길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러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님.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백두건설은 공급업체에 대한 충성도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서비스 스타일을 높이 평가하는 회사라면 어디든 따라갈 의향이 있습니다. 아이 대화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한 이사님은 대한중공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제가 어디를 가든 자신의 사업을 옮기겠다고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후속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까지 저는 8개의 주요 고객사와 비슷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제 쪽에서의 고객 유치가 아니었고 단지 고객들이 미래의 비즈니스 관계에 대한 선호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놀라움은 목요일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지은 씨가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부장님,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셔야 해요. 최 상무님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백두건설에서 현재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식 서한을 보냈어요. 대한중공업에 적절한 고객 관리 능력에 확신이 없다고 했다더군요. 백두건설은 12년 동안 대한중공업과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더 안 좋아요. 최 상무님이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고객 유지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는 여전히 문제가 자신의 경영 결정이 아니라 우리의 영업 기술에 있다고 생각해요. 도미노 조각들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정확히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최 상무는 제 급여 비용은 계산했지만 고객 충성도의 가치는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이 관계들은 컴퓨터 시스템의 파일처럼 전송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요일에는 제가 예상했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늘철강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월요일에는 서관겐지니어링이 뒤를 이었습니다. 세 곳의 다른 고객사도 향후 거래 계약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저의 상무의 비용 절감 조치는 수익의 출혈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대체하기 위해 고용한 3명의 인턴들은 주문 처리는 잘했지만 고객들이 떠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회사들과의 역사도 신뢰도 개인적인 연결고리도 없었습니다. 아이러니는 완벽했습니다. 초의 상무는 급여 지출을 줄이기 위해 저를 해고했습니다. 이제 그는 그 수익을 창출하던 관계들을 파괴했기 때문에 수백억 원의 수익을 잃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늘철강의 정태영 부장님이었습니다. 박 부장님, 본론부터 말씀드리죠. 넥서스텍에서 저에게 사업개발 이사직을 제안했습니다. 건설업계의 고객관계를 이해하는 사람을 원하더군요. 제가 그 회사 고객관계 부사장직에 당신을 추천했습니다. 관심 있으신가요? 저는 아주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넥서스텍과의 면접은 제가 예상치 못했던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몇 달 전부터 대한중공업과 직접 경쟁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장을 분석해왔습니다. 강소연 대표가 말했습니다. 대한중공업은 강력한 고객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운영 효율성은 떨어지고 있었죠. 우리는 그들의 기존 고객 기반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강 대표 맞은편, 도심의 그녀 사무실에 앉아 그녀가 하는 말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넥서스텍은 저를 단순히 영업 임원으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한중공업의 시장 지배력에 도전하기 위한 전략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일정을 바꾸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강 대표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의 영입 가능성이었죠. 우리는 처음부터 관계를 쌓는데 2년을 계획했었습니다. 당신의 고객에 대한 지식과 업계 인맥이 있다면 그 과정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상당했습니다. 고객관계 부사장 30% 연봉 인상 지분 참여, 관계관리 기반의 영업팀을 구축할 수 있는 정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강 대표가 말했습니다.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만약 대한중공업이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고 당신을 재고용하려 한다면 이 기회는 사라집니다. 저는 예전 고객들과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대한중공업의 새로운 방식에 대한 그들의 좌절감, 대한공급업체에 대한 개방성, 소속 회사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저와 일하고 싶다는 그들의 구체적인 요청, 언제부터 시작하길 원하십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요. 사무공간과 지원팀은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당신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윤진홀딩스의 윤 대표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업을 요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중공업의 현재 상황에 대한 그녀의 솔직한 평가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박 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대한중공업의 서비스 품질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새로운 사람들은 우리 사업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들은 우리를 12년 된 고객관계가 아니라 그저 또 하나의 주문 번호처럼 취급하고 있다고요. 다른 공급업체를 고려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항상 더 나은 서비스에 열려 있습니다. 왜 물어보시죠? 저는 넥서스텍과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윤 대표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럼 당신 개인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넥서스텍에게 기회를 줄 의향이 있는지 묻는 건가요? 좋은 서비스와 개인적인 관심이 여전히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중요한지 묻는 겁니다. 박 부장님, 그건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해요. 이 건설 비즈니스는 신뢰와 신뢰성을 기반으로 구축됩니다. 우리 현장 소장이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그는 양식을 작성하고 누군가가 회신하기를 기다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는 우리 사업을 알고 즉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하고 싶어 하죠. 저는 다음 이틀 동안 다른 6명의 고객들과 비슷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모두 같은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공급업체 충성도보다 관계를, 가격보다 서비스를, 절차 준수보다 문제 해결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상황은 명확해졌습니다. 초의 상무는 단순히 비싼 직원을 해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경쟁사가 대한중공업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 즉 기존 고객관계를 인수할 기회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금요일 오후
저는 강소연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직책을 수락했습니다. 훌륭합니다. 한 가지 더, 박 부장님. 대한중공업의 최근 결정에 대해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당신의 전 상사는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비용 절감 조치를 취했고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장기 근속 직원들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제도적 지식이 문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넥서스텍에게는 무슨 의미입니까? 대한중공업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비용 절감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경쟁사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죠. 그건 지속 가능한 전략이 아닙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 상무의 경영 철학은 영업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중공업의 전체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었고 저는 바로 그 약점을 파고들기 위해 특별히 포지셔닝된 회사에 합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넥서스텍에서의 첫날은 팀 회의로 시작되었습니다. 강 대표는 저를 팀에 소개하고 우리의 전략적 접근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가격으로 대한중공업과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들의 고객들이 예전에 받았지만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있는 종류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팀은 작지만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건설업계 영업 경력이 있는 3명의 고객 관리자,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기술 사양을 이해하는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절차 준수보다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는 운영 관리자. 박 부장님은 서비스 품질과 개인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잠재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강 대표가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현재 공급업체를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현재 공급업체가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대안을 제공할 뿐입니다. 제 첫 전화는 백두건설의 한 이사님에게였습니다. 사업을 요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새로운 직책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넥서스텍이요,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신생 회사지만 배경도 탄탄하고 장비도 좋다고 하더군요. 이사님, 사업을 부탁드리려고 전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혹시 저와 이야기할 일이 있으시다면요. 그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박 부장님. 마침 잘 전화하셨어요. 3월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익숙한 종류의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넥서스텍에서 제안서를 제출하는 데 관심이 있을까요? 2주 만에 저는 4개의 주요 고객사로부터 비슷한 문의를 받았습니다. 모두 수년간 대한중공업과 일했지만 최근 서비스 품질 변화에 좌절한 회사들이었습니다. 핵심은 인내심이었습니다. 저는 고객을 빼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대안을 모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한편 지은 씨는 저에게 대한중공업의 상황을 계속 알려주었습니다. 최 상무는 늘어나는 업무량을 처리하기 위해 2명의 인턴을 더 고용했지만 고객 불만은 쌓여만 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원들은 주문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는 있었지만 관계를 관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문제가 교육에 있다고 확신해요. 지은 씨가 우리 커피타임 때 말했습니다. 투미스도 더 나은 고객 서비스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것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요. 프로토콜이 개인적인 연결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은 2월에 찾아왔습니다. 윤진홀딩스가 올해 가장 큰 프로젝트, 즉 18개월간의 조정된 공급망 관리가 필요한 750억 원 규모의 상업단지에 대한 제안을 요청했습니다. 윤 대표님이 저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박 부장님, 3곳의 공급업체로부터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중공업은 물론이고요. 수년간 우리 일을 처리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대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넥서스텍도 관심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제안서는 3월 1일까지, 결정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하지만 박 부장님, 한 가지 알아두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단순히 가격이나 기술 사양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사업을 이해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응할 수 있는 공급업체가 필요해요. 당신이 대한중공업에서 제공했던 바로 그 종류의 서비스 말입니다. 저는 그 제안서를 준비하는 데 3주를 쏟았습니다. 단순히 가격과 제품 사양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관심과 신속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상세한 서비스 계획을 담았습니다. 최 상무가 효율성이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정하기 전에 대한중공업이 제공했던 바로 그 접근 방식이었죠. 우리 제안서를 제출한 다음 날 한 이사님이 모든 것을 바꿀 소식과 함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 부장님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대한중공업이 실버튼 프로젝트를 놓쳤습니다. 고객이 그들의 새로운 고객 관리 시스템이 느리고 비인간적이라고 했다더군요. 1,000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경쟁사에게 넘어갔습니다. 천억, 제 귀에 꽂힌 액수였습니다. 그리고 박 부장님, 한 가지 더 있어요. 업계에 대한중공업이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몇몇 주요 고객사를 잃었죠. 사람들은 그들이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장기 파트너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미노, 조각들은 단순히 쓰러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눈사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 상무는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메일은 화요일 아침 8시 47분에 도착했습니다. 강 대표가 저에게 간단한 메시지와 함께 전달했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대한중공업이 넥서스텍과의 잠재적인 협력 기회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최민혁 상무였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2번 읽었습니다. 최 상무는 대한중공업과 넥서스텍이 서울건설시장에 더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모색하기 위한 화상회의를 잡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뭘 원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그녀에게 전화했을 때 강 대표가 물었습니다. 마침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한 거죠. 대한중공업은 3개월 만에 6개의 주요 고객사를 잃었습니다. 그들 모두 넥서스텍과 계약했죠. 그는 지금 필사적일 겁니다. 회의는 목요일 오후로 잡혔습니다. 최 상무, 대한중공업 임원 2명, 강 대표, 그리고 저. 최 상무는 제 목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제가 통화에 참여할 줄 몰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넥서스텍의 박진우입니다. 완전한 침묵. 그러다 인식으로 굳어진 최 상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부장, 넥서스텍에 있는 줄은 몰랐군. 1월부터 이곳의 고객관계 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대화는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최 상무는 대한중공업의 고객 이탈을 시장 변동 탓으로 돌리려 했고 넥서스텍과 대한중공업이 시장을 지리적으로 분할함으로써 파괴적인 경쟁을 피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대한중공업이 실제로 제안하는 것은 초회 상무가 10분 동안 말하게 놔둔 후 강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멈춰서 그들이 자신들의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없게 해달라는 것이군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최 상무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고객 이탈 없이 두 회사가 모두 성공할 여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최 상무님,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고객들은 이탈한 게 아닙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선택한 거죠. 거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침묵이 30초간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최 상무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작아졌죠. 박 부장, 대한중공업은 당신의 복귀를 논의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전에 우려했던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개편 말입니까? 영업부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관계관리, 개인적인 고객 관심에 더 중점을 둘 겁니다. 당신이 대한중공업에서 개척했던 바로 그 접근 방식이죠. 저는 미소 짓고 있는 강 대표를 바라봤습니다. 최 상무님, 제안은 감사하지만 저는 지금 제가 원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소식은 3주 후에 터졌습니다. 대한중공업이 최민혁 상무를 포함한 인력의 40%를 해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1분기 동안 1,500억 원 이상의 계약을 잃었고 이로 인해 운영을 재편하고 관리직을 없앨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은 씨가 그날 오후에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부장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셔야 해요. 어제 이사회가 열렸어요. 고객 손실을 검토하면서 모든 것의 원인이 부장님의 해고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걸 알게 됐대요. 최 상무님은 시장 상황 탓으로 돌리려 했지만 타이밍이 너무 명백했죠.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윤진홀딩스의 윤 대표님이요. 그녀가 CEO에게 서한을 보내 윤진홀딩스가 왜 넥서스텍으로 옮겼는지 정확히 설명했대요. 부장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대한중공업이 당신을 해고하기로 한 결정이 자신이 20년간 목격한 최악의 사업 결정이었다고 말했다더군요. 그 서한이 조사를 촉발했습니다.
이사회는 대한중공업이 1월 이후 주요 고객의 63%를 잃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모두 공급업체 선정 과정의 주요 요인으로 열악한 서비스 품질과 개인적인 관심 부족을 꼽았습니다. 초에 상무의 비용 절감 전략은 완전히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돈을 절약하는 대신 그는 대한중공업의 수익을 창출하던 관계들을 파괴했습니다. 저를 대체하기 위해 고용한 3명의 인턴들은 유능했지만 고객들이 떠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대한중공업 사옥 앞을 차로 지나갔습니다. 주차장의 절반이 비어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임대 문의 표지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님이 30년에 걸쳐 세운 회사가 한 남자가 가치를 비용과 혼동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만족감이 아니라 최 상무의 계산 착오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직원들에 대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지은 씨처럼 관계 비즈니스가 효율성 프로토콜로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밑에서 일한 것 외에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 어떤 교훈은 다른 것들보다 더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최 상무는 그것을 가장 혹독한 방법으로 배웠습니다. 서울 비즈니스 커뮤니티에서 최민혁의 평판은 6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업계 간행물들은 대한중공업의 붕괴를 장기적인 고객 관계보다 단기적인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위험에 대한 경고 사례로 다루었습니다. 그의 링크드인 프로필은 1년 넘게 비활성 상태로 남아있었고 그는 고객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회사에서도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마침내 직장을 구했을 때 그것은 다른 지방의 작은 회사였고 대한중공업에서 받던 것보다 훨씬 적은 연봉을 받았습니다. 한때 개인적 관계의 가치를 경멸했던 임원은 자신의 의사, 결정이 재앙으로 판명되자 자신의 직업적 네트워크마저 그를 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한중공업은 대규모 고객 이탈로부터 결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서울 건설 공급 시장을 지배했던 회사는 자산을 경쟁 세계에 매각해야 했고 많은 전 직원들은 비용 절감 효율성보다 관계 관리를 우선시하는 회사에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최 상무가 저를 대체하기 위해 고용한 이 3명의 인턴들은 그들이 받은 것보다 더 나은 리더십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능한 젊은 전문가들이었고 대부분은 경험 많은 멘토 밑에서 자신의 기술을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회사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넥서스텍과의 고용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제 주위에는 다시 저와 함께 일하기를 구체적으로 요청했던 대한중공업의 전 고객들이 있었습니다. 비즈니스에서도 인생에서와 마찬가지로 신뢰와 충성심은 수년간의 일관된 서비스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보살핌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말입니다. 어떤 가치는 엑셀 시트로 측정할 수 없지만 결국 그것들이 회사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대한중공업이 붕괴된 지 6개월 후 저는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최 상무가 승진해서 누락시켰던 영업관리자 강대호 과장이었습니다. 그는 물류회사에 취직하여 경력을 다시 쌓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님, 그냥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부장님이 그 모든 상황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서 어떤 MBA 과정보다도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해 더 많이 배웠습니다. 회사를 험담하지도 복수하지도 않고 그저 가장 잘하는 일을 계속하셨죠. 그게 저에게도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일어났던 모든 일을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이것은 복수나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치를 두지 않을 때에도 내 가치를 지키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관계가 항상 공허한 거래를 이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전문가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얼마의 비용이 드느냐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강 과장에게 간단하지만 진심 어린 말로 답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 과장님. 과정만이 아닌 사람에게 계속 투자하세요.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될 겁니다. 넥서스텍은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1년 만에 우리는 서울에서 2번째로 큰 건설 장비 공급업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계 기반 접근 방식은 대한중공업의 전 고객들뿐만 아니라 숫자로 취급받는 것에 지친 새로운 고객들도 끌어들였습니다. 강소연 대표는 저에게 제 꿈의 영업팀을 구축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고객이 독특하고 모든 프로젝트에 특수성이 있으며
모든 전화 통화가 신뢰를 강화할 기회라는 것을 이해하는 경험 많은 전문가들을 고용했습니다. 어느 날 팀 회의에서 신입 고객 관리자 중 한 명이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강력한 관계를 수년 동안 유지해 왔는지 물었습니다. 대답은 간단했지만 심오했습니다. 사람들을 비즈니스 기회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하는 겁니다. 생일, 성과, 어려움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무언가를 팔아야 할 때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신을 필요로 할 때 나타나세요. 일관되고 정직하며 그들의 성공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짐으로써 신뢰를 쌓는 겁니다. 이건 절차 매뉴얼에서 가르치거나 분기별 보고서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살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윤진홀딩스의 윤 대표님은 업계에서 저의 가장 큰 옹호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다른 사업가들에게 넥서스텍을 추천했고 항상 저와 수년간 일해왔으며 신뢰가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십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맡긴 750억 원짜리 프로젝트는 단 한 건의 불만도 없이 예산 내에서 예정보다 3주 일찍 완료되었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제품이나 가장 낮은 가격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결과에 진심으로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두건설의 한 이사님은 회사를 확장했고 모든 새로운 사업에 우리를 함께 데려갔습니다. 특히 까다로운 프로젝트를 마친 후 축하 저녁 식사에서 그는 제가 결코 잊지 못할 말을 해주었습니다. 박 부장, 다른 공급업체에서 사면 15%를 절약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새벽 3시에 무슨 일이 잘못되었을 때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 편히 잠들 수 없다면 그 15%는 아무 가치가 없어. 당신은 내게 그 마음의 평화를 주지. 그건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야. 저는 최 상무의 실수가 단순히 비싼 직원을 해고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비즈니스는 회사 간이 아니라 사람 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운영 효율성이 인간적인 연결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과를 통해 측정했어야 할 가치를 비용을 통해 측정한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관계라는 어려운 길 대신 엑셀 시트라는 쉬운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 경험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복수나 정의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세상이 그것을 가치 없게 여기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자신의 가치에 충실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직업적 가치는 당신의 연봉이 아니라 당신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래가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은 그것을 파괴하는 것보다 항상 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무한히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되돌아보면 최 상무가 저를 해고하기로 한 결정이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를 더 큰 무언가를 만들도록 자유롭게 해주었고 제 접근 방식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과 연결해 주었으며 진정한 관계가 모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의 초석임을 증명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차이점은 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누군가를 파괴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스스로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성공의 진정한 척도입니다. 정상에 오르는 길에 얼마나 많이 파괴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떠난 후에도 얼마나 많이 남아있게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갖고 온 관계들은 제가 은퇴한 후에도 오랫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신뢰, 존중, 그리고 진정한 보살핌이라는 견고한 기반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최 상무가 결코 배우지 못한 교훈이며 그에게 그의 직업뿐만 아니라 그의 평판과 미래까지 앗아간 것입니다. 어떤 대가는 치르기에는 너무 비싸고 효율성으로 위장한 탐욕의 대가는 항상 파괴적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의 이야기도 놓치지 않게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